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3급 공개 문제 파일인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복원 자료인데, 과거에 컴퓨터 활용 능력 3급이 존재했을 당시에 실제 시험이 진행되면서 복원을 해주시던 분에게, 그 원작자분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사용해서 영상 녹화로 제작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출처를 따로 남기는 조건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엑셀 플러스라고 하는 자격 종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영상을 올린다라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분 제한 시간으로 되어 있죠. 엑셀 플러스 종목도 40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암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호를 직접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정확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파일이 열려요. 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요즘에는 이거를 A 드라이브로 안 쓰고요. 시험장에서 그 감독관 서버 컴퓨터로 자동으로 파일이 경로가 설정돼서 저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장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이 디스크 모양의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플로피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나와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플로피 디스크를 누가 합니까? 요즘 분들 잘 모르는데 컴퓨터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방송이 그렇게 나오나봐요. 302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파일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수시로 해달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작업이 이제 입력 작업인데 과거에 3급 시험이 나왔을 때도 이 정도로 입력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2급 시험에서 이게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복불복인데 실제로 배점도 2급에서는 5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한글 타자 연습이나 영문 타자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타자 연습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타 안 나도록 입력하시는 방향으로 좀 천천히 입력을 하시되, 물론 빨리 입력하면 좋겠으나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입력하는 연습을 반복 숙달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입력 작업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미리 설명드리면 과거에 진행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엑셀 제가 2021 버전이거든요. 이게 2021 버전 기준인데, 그래서 일부 어떤 색상 이름이나 어떤 컬러명이 조금 제공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사원 번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 3번 셀이죠. 똑같이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쭉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 키를 누르셔야지 입력이 끝나요. 엑셀에서는 100001 100002 그 다음 100003. 자,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가를 시키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2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일일이 타자 입력하시면 돼. 자, 그 다음 200141 얘도 똑같이 증가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안 되시면 직접 입력하시고, 자, 400011 맞죠? 얘도 늘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써도 돼요. 입력 작업할 때 생으로 그냥 타자 입력을 다 하셔도 되고, 자신 없으시면,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단축키 같은 걸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성명입니다. 자, 이도준, 정진영, 이지연, 김종윤, 천정현, 신병세, 고희영, 장길삼, 안혜영, 이진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입력하는 게 있네요. 입력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자 681101-1098-760 그 다음 721125-1456-781 그 다음 701225-222-1342 780-105-1380-907 660-812-2420-111 800-607-1255416 840-417-266-1122 820-908-1222 331 581017-2444-529 그 다음 480-918-2345-109 네. 오타가 없도록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약간 좀 빨리 입력한 감이 있는데 좀 느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연습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오타 안 나게 연습해주세요. 입력 다 하고 나서 꼭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죠. 자, 여기 입력할게요. 자, 내려보면은 1998년 1월 5일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날짜 입력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다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상관은 없는데 좀 간편하게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98-1-5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네, 결과가 시험지랑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98-1-10이죠. 98-1-10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여기다 좀 이렇게 밀어서 할까요? 아니다, 밑으로 내려서 하자. 자, 그 다음 또 할게요. 98-2-5가 되겠죠. 네, 입력됐고요. 다음 거 이번에는 01-6-9죠. 01-6-9 네, 2001년도 입력됐죠. 자, 다음에 01-8-5 입력이 됐죠. 자, 다음에 또 갈게요. 03-5-5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06-11-15 네,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07-1-5죠. 07-1-5 네, 입력이 됐고요. 다음 거 또 입력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죠. 조금 내려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넉넉하게 잡고 할게요. 자, 이 부분이죠. 08-1-1 그 다음에 08-1-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도 두 자리하고 월 한 자리, 일 두 자리, 일도 한 자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풀로 다 입력하셔야겠죠. 네, 너무 먼 미래의 날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엑셀 규칙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위로 올릴게요. 네, 전화번호죠. 자, 다음에 2246-7234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345-1234 네, 그 다음에 2234-5577 입력했고요. 자, 다음 432-980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432-4524 입력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999-8888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거 입력하겠습니다. 222-5543 네, 다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98-12335 자, 그 다음에 8921-1357 자, 다음 마지막 줄에 399-665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성별 부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자, 다음 남자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남자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여자로 돼 있고요.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또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됩니다. 남 입력하면은 한 글자만 입력해도 뒤에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완성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진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입력해 볼게요. 여기 또 여자죠? 엔터. 네, 그 다음에 밑에 자리 남자죠? 네, 남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자리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남이죠? 네, 입력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가 됩니다.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 여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 한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지 제대로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남 2번, 여 1번, 남 2번, 여 1번. 그 다음에 또 남자 입력했고, 여자, 남자, 남녀, 남녀, 남녀여, 남녀, 남녀, 남녀여. 됐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체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입력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습할 때 꼼꼼하게 연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서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순서가 맞는지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 이제 입력해 볼게요. 이제 배치 부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처음에 여기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다 입력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영업부, 기획부, 총무부, 인사부, 영 하나만 입력하셔도 나머지 완성됩니다. 그 다음 판매부 입력하면 해주고요. 총만 입력하셔도 완성되고, 기만 입력해도 되고, 기 입력하고, 마지막 부분 판이라고만 입력해도 완성이 되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H열의 거주지 입력해야 되죠. 네, 똑같이 입력할게요. H열 거주지, 도화동, 삼성동, 상계동, 불광동, 삼성동. 네, 그 다음에 대치동 3 하나만 입력하셔도 이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청담동, 하계동, 중계동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 입력이 순서에 맞게 오타 없이 다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I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되죠. I열. 자, 여기 자리죠. 본봉. 자, 150, 0000, 그 다음 155, 0000, 120, 0000, 135, 0000, 180, 0000, 그 다음 125, 0000, 115, 0000, 그 다음에 115, 0000, 이 다음에 250이죠. 250, 0000, 225, 0000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릿수가 정확히 맞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릿수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뭔가 이게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오타가 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듯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입력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번호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기본 작업 2시트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2번 시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실수하시는데 기본 작업 1번에서 기본 작업 2번 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을 안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1작업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작업 시트 누르셔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1번, 2번 풀고 나서 막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작업 시트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B1에서 I1 영역 여기까지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축키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면 네, 그러면 범위 잡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B1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연달아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범위가 잡히겠죠. 자, 그래서 셀 병합이라고 하는 걸 먼저 처리할 건데, 원래는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방법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셀 서식 창이 뜹니다. 자,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셀 서식 단축키가 원래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숫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셀 서식 창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저는 범위 잡을게요. 자, 여기에서 범위 잡은 상태에서 셀 서식을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병합이죠.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셀 병합이라는 옵션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셀 병합까지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 가로와 세로 둘 다 언급해서 가운데로 맞추라 그랬죠. 가로가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세로도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꼴로 넘어갈게요. 글꼴은 궁서체로 하라 그랬죠. 궁서체는 원래 이렇게 메뉴에 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 궁서체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크기는 18이니까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8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굵게죠? 네, 됐고요. 자, 여기까지 지정해주면 끝났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영업부 보수교육 내역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편집을 하기 위해서 F2 단축키를 누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편집 모드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빠르게 2번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편집 모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편집 모드 들어가면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음 키 누르고 한자 키입니다. 네, 이게 특수문자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표가 뜹니다. 여기서 화살표 2개짜리를 보기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쫙 펼쳐지는데, 여기 있죠? 모양 맞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똑같이 하면 되죠? 자, 클릭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화살표 2개짜리 펼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의 끝은, 편집의 끝은 반드시 엔터키를 누르셔야지 편집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의 3번 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작성월 콜론 10월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메모창이 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다 지운다. 네. 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네. 아시겠죠? 무조건 데이터를 다 지워야 돼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이렇게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만 남기도록 하시고, 문제에서 언급한 거를 입력을 할게요. 작성월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10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하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셀을 이렇게 빈칸을 클릭했더니 메모가 사라졌죠. 이게 이렇게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도 노란색 메모창이 화면에 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느 셀을 클릭해도 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판정 셀 있죠?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셀을 클릭하면 실제로 노란색 창이 계속 유지되죠. 네, 이게 바로 항상 표시 옵션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요. 4번 문제 볼게요. B3에서 I3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물론 이제 하나 더 언급하긴 했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따로 잡을 수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저는 컨트롤 키 쓰지 말라 그럽니다. 쓰셔도 되고, 자신 있으시면.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일단 한 군데 범위만 잡으세요. B3, I3만 잡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죠. 자,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얘가. 여기 있는 이게 가로 방향 정렬이고요. 얘가 위에 있는 게 세로 방향 정렬입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예,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얘를 클릭하셔야겠죠. 그 다음 B4에서 B12도 할게요. B4에서 B12도 여기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B3에서 I3 영역을 회색으로 채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엑셀 예전에 2003인가요? 2007인가요?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회색 25%라고 하는 옵션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2021 버전에서는 이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핏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같은 명칭색을 찾을 수가 없을걸요? 원래 위치는 어디냐면 채우기 색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원래 찾아야 돼요. 회색 25%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이게 이 팔레트 색상 내에 존재하는 걸로 명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명칭이 맞게 나와요. 지금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냥 비슷한 걸로 넣은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B4에서 B11이죠. B4에서 B11까지 범위를 잡을게요. 여기가 되겠네요. 이만큼. 자, 이만큼에 대해서 셀 이름을 직원명으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범위를 잡았죠.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원명이라고 입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해서 직원명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대처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이름 정의하다가 오타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타자가 아직 서툴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죠? 이게 오타 낼 수도 있지. 엔터를 눌렀어. 했는데, 어이구, 다시 수정해야지 해가지고 직원명 엔터 눌렀더니, 아씨, 오타 난 게 안 없어지네.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수식에, 여기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이름 관리자 창에 내가 제대로 입력한 거와 제대로 입력을 못해서 오타가 난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오타 난 거를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5번 이름 정의 유형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B12셀의 평균을 한자로 바꾸시오. 자, 어떻게 하냐? B12셀이면 여기죠. 네,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F2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자 변환이 뜨죠. 자, 그래서 바로 변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엔터를 누르셔야 편집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4에서 I11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세요. 자, 그러면 I4에서 I11이면은 지금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범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범위까지. 자, 그래서 홈 누른 다음에 여기가 가로 가운데 맞춤이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8번 B3에서 I12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세요. 자, 뭔 소리냐? B3에서 I12로 갈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라는 말은 받침자 모양 그림이 있는데 여기 클릭했을 때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테두리 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D12에서 E12하고 I12 두 개 범위 영역을 언급을 했는데, 먼저 D12하고 E12 먼저 볼게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두 칸. 여기에 대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X자 괴선 모양으로 채우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X자 모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셀 서식을 들어가세요. 테두리에 여기에 대각선이 있습니다. 하나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자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언급한 데가 어디냐면은 I의 12번이죠. 네, 그러니까 I 12번에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 이렇게 대각선 두 개 채우시면 됩니다. X자 모양이 나왔죠. 네, 이걸 해달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 작업이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3번 시트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시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제공이 되는데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정렬 기능을 사용해라. 그래서 첫째 기준을 DB로 내림차순해라. 자, 어떻게 하냐? 원래 이제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범위를 다 잡습니다. 네, 수검번호부터 해서 불합격까지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누르시게 되면 얘가 필드를 자동으로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범위를 다 잡은 상태로 정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기준이 DB라 그랬죠. 그럼 여기 정렬 기준을 DB를 선택합니다. 근데 얘가 내림차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바꾸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중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100점이 제일 크니까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95점 나왔죠. 그 다음 90점 나왔죠. 그 다음 65점 나왔죠. 55점 나왔죠.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 적용됐다라는 규칙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범위 잡고 정렬 기준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정렬 버튼 누르시게 되면 기준 추가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 기준을 뭐라 그랬냐면 합계별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계를 선택하고 여기 내림차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점짜리가 서로 같은데 그 중에 큰 점수, 합계가 큰 게 먼저 튀어나왔죠? 작은 게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림차순이 제대로 적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아니죠.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계산 작업이 굉장히 배점이 크죠. 40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산 작업 시트로 클릭을 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일부러 확대를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1에서 무게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무게 비율이라고 하는 셀에 2의 4번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다 기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요. 자, 공식을 알려줬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누적 인원수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럼 누적 인원수가 5가 해당이 되고요. 그럼 D4셀이 셀 주소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는 원래 슬래시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세요? 엑셀에서는 나눗셈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슬래시 기호를 입력한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합계가 됐죠? 합계는 여기에 C9번 셀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여기 C9번 셀 주소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무게 비율 하나가 12.5%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점에다 갖다 대고 포인터 점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연달아 끌어서 채우기 핸들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내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샵 div/0 느낌표 이 에러가 떴죠. 이게 왜 이 에러가 떴는지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1급 시험에서도 이 에러 메시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필기 시험에서 내는 유형 문제가 나오는데 필기 공부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우리 원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좀 설명드릴게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과가 불능 상태가 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죠. 맞죠? 수학자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학계에서. 똑같아요. 엑셀도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나요. 그 의미를 지금 뜻하는 게 직역하면 저렇게 돼요. 자, 그럼 뭔가 나눗셈 계산에서 에러가 났거나 하여튼 계산식에서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에러가 나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을 모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급 시험을 절대 볼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숙지하세요. 자, 처음에 F2 단축키를 눌러서 제가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얘는 나눗셈 계산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왜? 5에서 40으로 나눈 거죠. 40분의 5가 되는 거죠. 분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12.5%라고 하는 비율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를 에러 난 거를 제가 F2 단축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뜨냐면은 누적 인원수는 21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무게 비율을 두 번째로 구해야 될 대상은 21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율을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빨간색 범위 셀 주소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밑으로 밀려났죠. 아까 분명히 나눠야 되는 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합계. 이 C의 9번 셀에 있는 40이라는 값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한 칸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끌었더니 셀 주소가 움직여가지고 빨간색도 같이 움직여버리죠. 파란색은 원래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빨간색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 작업하실 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음 거 볼게요. 편집 모드 눌렀더니 두 칸이나 밀렸죠? 맞죠? 또 밀렸죠? 자, 얘 볼게요. 또 밀렸죠? 밀려요. 밀려버린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움직여도 되는 대상 범위가 있고 움직이면 안 되는 고정 범위 대상 범위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움직여도 되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상대 참조 범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통 상대 참조라고 그래요. 얘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는 고정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절대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또 굳이 더 이제 또 표현을 하자면 행만 고정시키는 부분 참조가 있고요. 부분 고정 참조가 있고요. 그 다음 열만 고정시키는 부분 고정 참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제가 좀 한자어를 써서 되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먼저 행과 열이 완전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면 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벳에다가 숫자만 이렇게 찍혀 나오죠. J23.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행과 열이 둘 다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만 고정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죠.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자, F4키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F4 단축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F4 누르면 스트림 문자라고 하는 표시가 뜹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갖다 끼워놓고 입력한 상태에서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달러 표시 기호가 알파벳 글자 앞에도 찍히고 숫자 데이터가 찍혀있는 곳 앞에도 지금 스트링 문자 달러 표시가 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달러 표시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이 글자 기호가 바로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static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단어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라는 기호에다가 막대기를 콕 이렇게 박아가지고 너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만 고정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클릭을 했을 때 F4 단축키 한번 누르면 이건 행열 둘 다 고정이에요. 행도 움직이면 안 되고 열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숫자 부분이죠. 숫자니까 행이죠. 행. 예. 행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런 형태로 지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행과 열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면 J23이라고 그랬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지켜 나온다고 그랬어요. 셀 주소가. 다음, 열만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만 고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표시됩니까? 예, 여기 알파벳 글자 앞에 스트링 문자가 찍히고요. 숫자는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숫자 앞에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열만 고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 발음 능력 2급이나 1급에서는 이 범위를 고정시킨다라는 개념이 계속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 영상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확실히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행과 열이 둘 다 고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러 표시 찍히고 J 하고 달러 표시 찍고 2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자,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J23 자리라고 해보죠. 맞죠? 자, 포인터를 잘 보세요. 먼저 행과 열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로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로도 움직일 수 있다. 맞죠? 가로 세로 방향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행만 고정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23번 줄 있잖아요. 23번 줄. 얘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여기 23번 줄을 안 벗어나요. 23번 줄은 유지하고 열 위치 방향으로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밑으로 못 내려가. 여기만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열만 고정했다. 그러면은 J를 고정시킨 거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J를 벗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숫자가 바뀌어요. 행 위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J라고 하는 건 계속 유지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행과 열이 둘 다 고정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J23이다. 자, 여기서 안 움직입니다.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행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고 열도 움직이지 말고 고정이라 그랬죠. 그냥 J23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가 뭐예요? 네, 의리가 충만하죠. 아, 굳이 커플로 따지자면 네, 굉장히 일편단심. 일편단심인가? 이 글자가 맞아요? 일편단심 맞죠? 네. 그래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네. 정해진 하나만 바라본다. 뭐 굳이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절대 바뀌지 않는 거. 네, 변화 없음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셀 주소 단적으로 하나만 제가 언급을 한 거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범위 개념으로도 응용이 돼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보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다 보셨다시피 빨간색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C의 9번 셀은 F4키를 눌러서 행과 열을 완전히 묶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예 행과 열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채우기 엔드를 해볼게요. 점에다 갖다 대고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결과들도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만 움직이고 빨간색은 고정이 됐죠. 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급 시험에서도 이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강조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주저리 많이 길게 떠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시험 점수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영어 점수를 이용해서 응시 인원수를 구하세요 라고 지금 지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먼저 카운트 함수, 라운드 함수, ABS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응시자가 직접 골라서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선택하라는 얘기는 응시자 본인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골라서 사용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능력 시험이 왜 이게 스트레스냐면 함수의 그 어떤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을 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게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어 단어 뜻을 이제 좀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판단이 될 건데 모른다 그래가지고 뭐 아예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함수의 그 어떤 용도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엑셀상에서 설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카운트라는 함수를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 함수창을 띄우기 위해선 fx 마크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함수 삽입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함수창이 떠요.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 그래서 개수를 세는 함수가 카운트구나 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응시 인원수. 맞죠? 영어 점수를 이용한 응시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 유형에서는 당연히 개수를 구하는 개념인 카운트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항목도 이게 이 컴퓨터 관련 능력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인원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영어 점수를 실제로 여기 보시면 90점부터 80점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면 I4에서 I10 형태로 셀 범위가 주소 범위가 잡히죠. 자,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카운트 되나요? 예, 총 7개가 여기 카운트 돼서 7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카운트 함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카운트 함수는 숫자 데이터만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숫자 데이터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럼 문자 데이터는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세요? 카운트 함수의 원래 특징이 이래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카운트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설명 차원에서. 자, 함수 마우스 창을 띄우시게 되면 카운트 함수가 뜨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4개를 잡았다고 해보죠. 자, 어떻게 되나요? 2개만 뜨죠.
그러니까 90하고 100만 카운트를 한 거지, 강인월이라고 차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는 인식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얘 두 개 잡고, 여기서 얘만 이렇게 따로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네요? 두 개 나왔죠. 아니면 좀 더 쉽게. 자, 이만큼 잡고, 그 다음에 얘만 잡아볼게요. 자, 어떻게 됐나요? 한 개만 카운트 되죠. 예, 이제 알 수 있죠? 숫자 데이터만 인식을 합니다. 카운트 함수의 특징은 숫자 데이터만 인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필기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함수가. 예, 함수 문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이게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충분히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원래 시험 준비를 할 때요, 필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은 실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잠깐 이제 카운트 함수 좀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원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선 순서상으로는 필기 합격을 먼저 해야 실기를 응시하는 게 조건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서 과목이 두 개죠.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그게 엑셀 파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원래는 실기 파트에 해당되는 엑셀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원래 더 필기에 등장하는 엑셀 문제를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진도 나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실기 엑셀 파트를 먼저 진도를 빼도 되고, 만약에 굳이 필기를 먼저 하겠다 그런다면 컴퓨터 일반 부분만 먼저 필기 수업을 시작을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분들도 잘 참고하세요. 필기에서는 컴퓨터 일반 먼저 공부하셔도 되고, 엑셀 파트에 해당되는 스프레드시트를 실기로 먼저 학습을 하신 뒤에 나중에 필기 파트 문제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처럼 함수에 대한 이런 특징이나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지, 그래야 필기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배경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실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원래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끝났고요. 자, 면접 결과 부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 3에서 아래의 조건을 이용해서 결과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D의 15번 셀이죠. 여기다가 if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if 함수를 무조건 써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if 함수 스펠링 if 입력해줍니다. 그럼 밑에 말풍선이 뜨죠. 얘를 더블 클릭 누르셔도 되고 탭키를 누르셔도 되고 직접 괄호를 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fx 마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함수 마우스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는 비교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식이냐면, 이런 부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맞죠? 그리고 같다 기호에 해당되는 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상, 먼저 잡은 거 이상, 그 다음 얘가 이하, 그 다음 초과, 미만, 그 다음 같지 않다, 같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줄에는 비교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 기호가 바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 이 부등호가 있습니다. 초과라고 하는 부등호로 쓰이고요. 크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미만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고요. 작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같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조금 한자어로 얘기하면 불일치?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 개념이 같다라는 개념을 쓰이죠. 일치한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로지컬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if 함수 입력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f 함수 괄호 열고 닫고 fx 마크 버튼 누르면 함수창 3줄짜리 if 함수 마법사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 먼저 점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150을 선택을 하시면 D15셀이라고 셀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상 기호를 이렇게 부등호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150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직접 1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비교식 첫 번째가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교식이 성립을 하면 value if true 자리에 실제 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탭 키를 누르시거나 다음 줄 false 자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붙으면서 문자열 처리가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값은 반드시 쌍따옴표로 문자열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비교식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100 이상 150 미만이면 중2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 미만이면 제조사. 아직 두 가지 경우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false 줄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if 함수를 한 번 더 괄호 열고 닫고 하셔서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false 자리에 if 함수를 여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if 함수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음 if 함수 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줄을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100 이상. 자, 근데 이 10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이 점수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거니까 먼저 점수 셀 D15번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100 이상 150 미만에 해당되는 조건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 미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식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앞에 비교식에서 이미 우리가 150 이상이라고 하는 비교식을 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50 미만이라고 하는 조건식이 이 두 번째 if 함수 쪽에서 경계선 범위 값으로 지정이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판단해서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상에 해당되는 이 범위만 조건식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된다. 네, 그 사실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value if true. 그래서 이 비교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중2라고 처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중2 입력하시고 false 자리 클릭하시거나 탭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찍혀 나옵니다. 문자열 처리가 완료됐고요. 자, 이제 앞에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틀렸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00 미만인 경우로 빠지기 때문에 false 자리에 제조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탭 키를 누르시거나 다른 줄을 클릭하시게 되면 문자열 쌍따옴표 처리가 자동 완성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중 if문, 보통 중첩 if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 번 사용해서 푸는 방식의 함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2급 시험에서도 이거와 같은 응용 문제를 똑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3이라고 결과가 나오죠. 점에다 갖다 대고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if 함수 사용법에 대한 예제도 풀어봤고요.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라는 함수가 max하고 min 함수 두 개를 쓰라고 지시가 나왔네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캠코더 오디오 비디오 영역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라. 네, 그래서 차이값을 해당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차이값 셀 여기 빈칸 클릭을 하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먼저 max 함수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x라고 해서 입력하면 여기 옆에 설명이 나오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맥시멈의 줄임말이기도 한데 이게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해야 될 대상 범위를 언급한 거를 문제에서 읽어보면 캠코더,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각각의 그 종류별로 결과값을 각각 독립적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캠코더에 한정해서 먼저 얼마만큼 차이값이 나오는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를 표 구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235부터 450까지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중에 가장 집합기호로 지금 중괄호가 찍혀 나왔죠? 이 5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450이더라고 하는 큰 값으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빼기 기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min이라는 함수가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min 입력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in 함수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창에서 이번에도 같은 범위로 235부터 450까지 5개의 데이터 값을 범위로 잡은 다음에 실제 여기 결과값에 보시면은 가장 작은 값으로 13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맥스 쪽에 있는 450과 민 함수에서 구한 130을 서로 뺄셈 계산을 해서 320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오디오나 비디오는 함수 작업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이렇게 250, 240 자동으로 맥스와 민에 대한 차이값을 구한 걸 볼 수가 있죠. 범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F2 단축키를 누르셔서 정확히 범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번 줄에서 19번 줄까지죠. 맞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여기도 정확히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원래 여기서 F2 단축키 누르시면 이게 수식줄 때문에 가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 위에 이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지금 파란색 범위가 5개가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잘못 잡히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맥스 함수와 민 함수 두 가지를 이용한 뺄셈 계산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각각의 표준 편차를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ar 함수와 stdv 함수 중에 알맞은 거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해서 풀어라 이 뜻이죠. 네, 역시 불친절하죠.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 써라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꼭 골라서 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표준 편차라는 거 하는 거는 stdv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실제 입력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stdev라고 함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실제로 stdv 함수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함수가 이번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x 마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stdv 함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워드에 대한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는 거죠. 84부터 67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5개 항목에 대한 그 값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11.38859907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적당히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여기선 자동으로 세팅을 해놨네요. 출제기관에서. 그래서 11.3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함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점에다 갖다 대고 채우기 핸들에서 이렇게 끌으시면 나머지 두 개의 분야에 대한 것도 각각 표준 편차 값을 구해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dv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용한 예제도 풀어봤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제 골라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잠깐 이제 추가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5문제를 다 풀긴 했는데, 아까 그 선택하라고 해서 풀라고 했던 문제 유형에서 지금 그 사용했던 함수가 아까 얘는 인원수니까 카운트 함수 썼었죠. 그럼 라운드나 ABS 함수는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확인차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계산을 할 때 쓰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라운드, 여러분 반올림 개념 아시죠? 하나 설명드릴게요. 반올림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추후에 시험 문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2.356 뭐 이런 소수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실수값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자, 그럼 이 실수값에서 실제로 반올림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num 디지트 자리에 자릿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표현을 할 거냐. 소수점 표현하고자 하는 자릿수 이하, 네, 이걸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자리만 표현하겠다. 그럼 2.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하필 여기에 3이었던 값이 4로 바뀐 거냐?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반올림의 개념이 원래 뭔가요? 5 이상이면은 앞에 자리를 올려주죠. 맞죠? 반올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5 이상이면은 앞에 자리를 올려줍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게 2.356이 아니라 2.346이었으면은 이거는 반올림 적용이 안 되죠. 맞죠? 네, 이때는 그냥 현 상태 유지로 2.3이라고 하는 실수값이 나오죠. 이제 이해 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5 이상인 경우에 앞에 자리를 올려줍니다. 이게 반올림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num 디지트 자리는 만약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를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2.36까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찍어주고, 당연히 여기 있는 게 6이니까 5 이상이죠. 그러니까 반올림 대상이 되니까 앞에 자리를 6으로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반올림 개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S라는 함수도 여기 지금 등장을 했었죠. ABS 함수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절대값 표현입니다. 절대값 표현이거든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수는 양수로 표현하고 음수도 양수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세계는 반드시 양수만 존재할 수 있죠. 이 개념이 바로 절대값 개념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죠. ABS 입력하면 절대값을 구한다고 표시가 되겠죠. 자, 함수창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골격을 보면은 넘버 값을 한 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5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양수 45로 바꿔주죠. 맞죠? 네. 그냥 45를 입력하면 그냥 45예요. 근데 음수 값을 입력해도 무조건 강제로 양수로 바꿔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값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아까 사용 안 했던 함수 VAR이라는 함수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VAR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도 이건 처음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VAR이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한다. 네, 이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함수 골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도 이거는 컴퓨터 활용력 시험 문제에서는 써본 적이 없는데 뭐 추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알고 계세요. 네, 어떤 집단에 대한 표본에 대해서 실제로 그 표본 집단의 분산 값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범위 잡게 되면은 표본 집단의 이 5개의 값의 뭐 분산 값이 113.5가 나온다더라. 네, 이런 통계 자료를 내는 게 VAR 함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저도 그 분산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 그런 뜻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퍼진다? 분포도? 약간 분산시킨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약간 퍼트린다. 네.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VAR 함수는 좀 검색을 저도 해봐야지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등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향후 출제 기준이 개편돼서 등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함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사실상 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잘 나오는 함수는 이 두 개, 라운드하고 ABS. 이 두 가지는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안 했던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용도만 단어 뜻이나 이런 것만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제 기타 작업 부분에 해당이 되죠. 2급 시험에서는 원래 한 5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3급 시험은 한 4개 정도만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차트 부분을 작성하는 유형인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2급 시험에서 차트를 새로 만드는 유형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 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차트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종류를 이중축 혼합형으로 작성하라고 지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기타 작업 시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시트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표만 주죠.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서도 지금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혹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니까, 뭐 상시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만드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중축 혼합형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삽입에 차트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저처럼 빈 셀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빈 셀. 아예 그냥 빈칸을 클릭한 상태에서 만드셔야 차트가 비어있는 상태로 그 박스가 생겨납니다. 먼저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차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메뉴를 한번 둘러볼게요. 자,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뭐 2차원 세로 막대형, 뭐 3차원 세로 막대형, 2차원 가로 막대형, 3차원 가로 막대형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눈에 익혀두셔도 좋기는 합니다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메뉴 이 차트의 이름 명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분산형 차트, 거품형 차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필기 시험에서 이게 나와서 그래요.
필기시험 객관식 문제로 이런 그 차트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차트인지를 뭐 맞추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뉴를 한 번은 꼭 눌러 보셔야 돼요. 자주 눌러 보실수록 좋긴 하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차트가 있는지 각 메뉴별로 이렇게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혼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그 다음 묶은 세로막대형, 뭐 꺾은 선형, 보조축. 그 다음에 뭐 누적 영역형, 묶은 세로막대형. 이게 이제 혼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혼합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대충 3개 중에 하나가 뭐 쓰이겠구나.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 확실히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럼 어떤 거가 지금 두 가지가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차트 샘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막대기가 보이죠? 막대기가. 이거 막대잖아요. 근데 어디 방향? 세로 방향. 그러니까 세로 방향 막대를 일단은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자, 먼저 세로 방향 막대니까 여기에 세로 방향 막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든. 여기 해가지고 이거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러면 쓰면 되겠네? 그럼 얘를 써서 일단은 한 종류로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데이터 범위는 아래 차트를 보고 수험자가 판단해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뭐 요즘에 2급은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영업 1팀, 2팀, 3팀, 4팀, 5팀. 그러니까 총 5개의 지금 그 데이터 계열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큼의 지금 언급된 이 5개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이 범례, 이 박스 그거 보시면 이게 범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판매 금액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업 5개 팀에 대한 판매 금액이 실제 데이터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형태로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범위 잡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자,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3급 문제자, 이게 옛날 문제지라서 에이, 옛날에 3급 쉬웠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은근히 어려운 문제 유형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나요? 순이익이라 그랬죠. 그럼 순이익이니까 순이익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만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나온 대로 지금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잡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일단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지금 빈 박스죠.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볼 수가 있고요. 범례 항목 계열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열 이름은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판매 금액이 먼저 첫 번째 계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D3번 셀로 주소가 찍히고요. 계열 값에다가 전부 다 지워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간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업 1,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천천히 하셔야 돼. 차트를 만드는 거는 신중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업 1팀의 판매 금액이죠. 맞죠? 이 지금 왼쪽 막대 첫 번째가 영업 1팀의 판매 금액이죠. 그러면은 영업 1팀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2번 누르셔서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53만 9천이라는 데이터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죠. 맞죠? 얘가 첫 번째 데이터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컴마를 한번 찍어줍니다. 컴마를 한번 찍어줘요. 자, 두 번째 대상 볼게요. 영업 2팀의 판매 금액이죠.
자, 그러면 영업 2팀에서 클릭을 하고 오른쪽 방향키 2번 눌러서 38만 5천이라는 게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컴마를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3팀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이죠. 자, 그러면 영업 3팀인 거 선택하고 판매 금액 해당되는 방향키 오른쪽 2번 눌러서 61만 6천이라는 게 D6번 셀로 들어가면 되겠죠. 컴마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4팀의 판매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영업 4팀에 해당되는 거 글자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키 2번 누르시면 100만 1000이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컴마를 찍어줍니다. 자, 다음 대상은 영업 어디까지 했나요? D7까지 했나요? 네. 그 다음 영업 5팀이죠. 네. 영업 5팀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이죠. 자, 그러면 영업 5팀 거 글자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키 2번 누르시면 77만이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5개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들어갔어요. 자, 차트 모양 그림을 보더라도 막대의 높이가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맞죠? 높낮이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계열 하나는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데이터 범위 잡을 때 아이 그냥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범위가 이렇게 연달아 순서대로 나란히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그 한 번에 잡는 게 되겠지만 만약에 얘 하나 찍고 뭐 이거 하나 찍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셀을 하나씩 대상으로 잡고 컴마를 입력하면서 제가 범위를 잡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다른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당시 시험 볼 때 처음에 차트를 처음 하는 초보자 입문자분들을 관점으로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씩 데이터 따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하나하나씩 잡고 그런 식으로 컴마 기호를 직접 입력하시면서 데이터 구분을 해가면서 범위를 잡으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방식이 확실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나는 범위를 다중으로 한 번에 잡는 거에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어쨌든 저는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범례 항목 계열 추가를 한 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열은 뭘로 되어 있었냐면 순이익이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순이익에 해당되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2, 3번 셀이 들어가겠죠. 계열값 다 지우시고요. 자, 여기서 영업 1팀부터 영업 5팀까지 어쨌든 5개가 대상인 건 맞아요. 이 5개가 대상인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 1팀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 1팀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3번 눌러서 14만에 해당되는 셀이 대상이 되겠죠. 컴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 영업 2팀에 해당되는 거 11만 5,500이 되겠죠. 컴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 영업 3팀에 해당되는 거 15만 450이 되겠죠. 컴마 찍으시고요. 영업 4팀에 해당되는 거 30만 300이죠. 컴마 찍으시고요. 영업 5팀에 해당되는 거 연달아 방향키 오른쪽 누르시고 14만 5천을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5개에 대한 순이익을 각각 선택을 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매 금액은 원래 막대 그래프니까 지금처럼 세로 막대로 찍히는 게 맞아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파란색 막대가 지금 판매 금액 계열이라고 이렇게 뜨죠. 네. 주황색이 뭐예요? 순이익이죠. 근데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꺾은 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순이익 계열을 선택하셔도 되고 파란색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뭐 해당 계열을 선택하는 게 원래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계열을 정확히 선택하시려면 원래 서식 메뉴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리스트 박스를 띄우셔가지고 계열을 정확히 대상을 선택하시는 게 정확한 대처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이익을 선택하고 나서 실제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 이 디자인 쪽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게 혼합이라고 뜨는데, 원래 이제 엑셀 2016 버전에서는 콤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게 원래 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번역 담당자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적응하셔야겠죠, 용어를. 자, 그래서 혼합, 콤보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이 뜬 건데, 혼합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은 이 막대형이 맞아요. 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꺾은 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꺾은 선 형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판매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맞죠? 오른쪽이 순이익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만에서 35만까지 되어 있는데 얘가 보조축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세로값 축이고요. 여기가 보조 세로값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여기서는 보조축이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실제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서식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혼합형이 이렇게 하면 구축이 된 거다. 1번은 조건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하고 꺾은 선 두 개를 혼합시켰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도 아까 끝냈고요. 자, 그 다음 차트 옵션. 그래서 아래 차트에서 나타난 대로 뭐 지정하세요. 여기 보면은 뭐 차트 옵션을 실제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천천히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4가지가 또 지시사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차트를 그냥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목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먼저 어디 제목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팀별 매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에 이 차트 요소라고 해서 플러스 기호를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고, 만약에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겠다 그럼 차트 요소 추가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가보시면 차트 위가 있죠. 누르면 여기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글자를 먼저 수정을 해볼까요? 바로 수정해볼게요. 팀별 매출 실적이죠.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팀별 띄고 매출 띄고 실적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세부사항은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게 세로값 축의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여기에 기본 세로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제목이 추가가 되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판매 금액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순이익이라고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 실제 축 제목, 그래서 보조 세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여기 클릭해서 수정, 순이익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눈금을 봤을 때
이 짝대기 대시 기호가 0입니다. 0. 원래 회계장부에서는 0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짝대기 표시로 이렇게 하는데, 네, 0부터 120만까지 간격은 눈금 간격이 20만으로 되어 있죠. 자, 실제 확인은 0부터 120만까지 눈금 간격 20만 되어 있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고요. 자, 오른쪽 축도 보게 되면은 보조 축에 0부터 35만까지 5만 간격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0부터 35만까지 5만 간격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눈금의 간격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범례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네, 범례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팀명도 아직 남아있죠. 자, 어느 걸 먼저 하시건 선택인데, 범례 먼저 추가해 볼까요? 자, 범례는 어떻게 추가하냐면, 여기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가 있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팀명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를 해야 되죠. 네, 팀명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얘도 가로축 제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그래서 기본 가로를 여기다가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팀명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실제 팀명을 입력하고 봤더니 데이터 수정을 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영업 1팀부터 영업 5팀까지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라고 찍혀 나왔죠. 얘 수정해야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 자, 지금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이 지금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축 레이블 범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1팀에서부터 영업 5팀까지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되는데, 뭐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고려한다면, 이제 저는 고집대로 한다면 영업 1팀 하나 선택하고 컴마, 영업 2팀 선택하고 컴마, 영업 3팀 선택하고 컴마, 영업 4팀 선택하고 컴마, 영업 5팀까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5개가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한 거는 다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 위치를 일단 좀 맞출게요. 자, 동일 시트에 B11에서 H25죠. 자, 그러면 실제 B11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경계선에 맞춰줍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Alt 키 누르면서 드래그 이동을 하면 경계선에 맞춰준다. 자, B11로 먼저 Alt 키 이렇게 딱 누르시면서 이동하시면 경계선이 맞춰지죠?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가라 그랬냐면 H25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Alt 키 누르면서 이렇게 경계선 맞춰주시고 25번 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 얘는 지워야죠. 실수했네요. 만들면 안 되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범례 쪽에 선이 여기 지금 사각형 박스로 그어져 있죠. 여기도 추가를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범례 서식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를 해볼게요. 채우기 및 선 페인트 톤 그림 모양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테두리라고 있죠. 네, 얘를 이제 실선을 눌러주시고, 뭐 색깔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흑백 시험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검정색 텍스트 1 뭐 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단 다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서 글꼴에
자동 크기 조정을 반드시 해제하고 아래와 같이 서식을 설정하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꼴의 자동 크기 조정이라는 옵션은 엑셀 2003 버전까지인가? 거기 그 예전 버전까지만 존재하던 이 옵션이라서 이거는 2021 버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너뛸게요. 이 네 가지만 이제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제목 서식 글꼴 도둠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실제 차트 제목이라고 뜨죠. 자, 홈 메뉴에 여기에 글꼴을 내려와서 확인할게요. 도둠체로 확인하겠습니다. 도둠체 얘가 되겠죠. 여기에 도둠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적용이 되고요. 크기는 16으로 늘려주면 되겠죠. 글꼴 스타일 굵게가 되니까 굵게 옵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서식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판매 금액 계열에 대해서만 값 표시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파란색이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5개가 값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세부 옵션에는 여기 이제 지시사항 나왔으니까 지시사항 나오는 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죠.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는 테두리의 그림자, 모서리를 둥글게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실제 오른쪽에 이 창이 뜨려면은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지시가 나온 게 뭐냐면 먼저 그림자, 테두리의 그림자. 자, 그래서 테두리의 그림자 부분. 잠깐만요. 좀 올릴게요.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뜻입니다. 여기에 테두리를 줘라 이 뜻인데 얘는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실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 모서리를 둥글게.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림자라는 옵션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예전 엑셀 예전 버전에서 이게 존재하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넘어가고요. 그냥 테두리에 일단 그냥 실선을 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문에서. 예. 버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요즘에는 출제가 안 되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는데 모서리 둥글게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둥근 모서리.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퉁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딩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역을 없음으로 지정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림 영역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마우스가 뜨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그래서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뜨죠. 여기에 대해서는 영역을 없음으로 지정하는 얘기는 여기에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채우기를 없음으로 적용하라 이 뜻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림 영역 옵션에 대해서 정확히 옵션이 맞춰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트가 골격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예전 2003 버전 기준을 썼을 때 존재했던 3급 유형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차트 문제 분석 과정에서 차트가 이런 골격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트를 완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1번 시트부터 2번, 3번, 그 다음 계산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작업까지 완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급 시험 문제 난이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영상을 올리는 이 취지는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플러스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활용한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연습용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첫 번째 유형, 과거에 3급에 출제됐었던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유형 문제로 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